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 이대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급하게 오느라고요. 가운도 못 챙겨왔고, 요새 비욘디 준비하는 쪽에서도 바빠서 몇 가지 실수도 있고, 방송 시작이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은 허리 통증으로 병원 가기 전 점검해야 될 것들, 척추 치료에 대해서 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내시경 척추 유압술, 척추 치료의 기준을 바꾸다입니다. 내시경 척추 유압술이 척추 치료의 기준을 바꾸다. 이게 무슨 뜻인가 환자분들이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척추 시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대부분의 부정적인 생각들은 척추 유압술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내시경으로 척추 유압을 하게 됨으로써 척추 유압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동동님. 예.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시면은 기존의 척추 유압술을 열어서 하시는 걸로 치료 대상이 되지 못하셨던 많은 분들이 내시경으로 척추 유압을 유압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해지실 수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윤희님, 디스크 탈출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강의 잘 듣겠습니다. 예, 디스크는 제가 3번째 강의에서 디스크 따로 강의한 적이 있어서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예, 제가 4편 요약을 말씀드릴게요. 척추관 협착증 치료법. 지난 강의를 요약을 해드리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생활 습관으로 관리하는 병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연세가 드시면 누구나 협착은 오실 수밖에 없습니다. 협착이 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협착을 생활 습관에서 협착이 더 진행하지 않도록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데 만약 일단 협착증이 오셔서 허리가 바로 펴지지가 않고 다리에 마비가 있는 상태가 되시면, 힘이 떨어지는 상태가 되시면은 수술적인 치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 감압술로 치료하는 건데 유압술로 치료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치료를 두려워하시면서 치료를 차일피일 미루시다가 다리의 감각 이상이라든지 자세가 안 좋아서 허리가 계속 망가지는 형태를 겪으시는 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은 감압술로 치료하시면 되는 거고요. 양방 내시경은 유압술을 하지 않고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많은 병원들에서는 협착증 때문에 유압술을 하고 계신데요.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적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지난 강의 내용이고요. 오늘은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은 협착증 치료 그러면은 협착증 치료라고 알고 있고 척추 수술이라고만 알고 계시지 실질적으로는 척추 유압술이 척추 수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여러 번 허리에 대해서 허리 수술에 대해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계시는 대부분 척추 유압술 때문인데요. 유압술이란 무엇이냐? 네이버에서 찾아봤습니다. 유압술, 인접한 뼈나 피부, 근육 따위를 서로 연결해서 붙이는 치료입니다. 즉 척추뼈를 붙여주는 치료가 되겠죠. 그러니까 흔히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나사못 박는 수술, 이게 유압술인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긋나 있는 척추뼈를 이렇게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고 높이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게 척추 유압술을 시행한 사진입니다. 이런 게 유압술이고요. 예, 안녕하세요, 김선미님. 예, 척추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는 척추의 흔들림과 변형이 있을 때는 척추 유압술이 필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척추가 어긋나서 흔들흔들 할 때는 흔들림을 잡아줘야지 어떤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리고 척추가 너무 많이 옆으로 틀어져 있거나 변형이 왔을 때는 고정을 해줘야지 척추뼈가 기능을 하겠죠. 그래서 척추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는 흔들림과 변형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협착증은 나사못을 박는 유압술이 필요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감압술이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협착증에는 그 정의상 퇴행성 변화와 후관절의 불안정성이 합쳐서 생기는 관절염, 그리고 그 관절염 때문에 척추관이 좁아지는 게 협착증입니다. 즉 협착증의 원인 중에 하나로 불안정성, 흔들림이 있는 거지, 척추관 협착증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에 하나로 불안정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불안정성이 있을 때 하는 유압술이 협착증에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닙니다. 전방전이입증은 불안정성을 특징으로 하는 병입니다. 제가 불안정성에 대해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제가 유압술이 가능하다는 거를
이번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협착증을 가지고 병원에 가셔서 유압수를 권유받으셨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안정성은 원인 중에 하나이지 협착증을 대표하는 원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따라서 협착증은 좁아진 질환이기 때문에 감압수를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척추 유압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 유압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방금 그 안남준 님이 말씀하셨던 전방전이증, 척추뼈가 앞뒤로 심하게 흔들리는 경우는 척추뼈의 흔들림을 잡아주지 않으면은 통증이 해결되지 않고 신경 증상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따라 척추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방전이증은 척추 유압술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심한 전방전이증에 관한 하겠지만요. 그리고 불안정성이 동반된 골절이라든지 척추 변형이 있는 경우에는 불안정성이 심하게 생긴 골절 어쩔 수 없이 고정을 해줘야 되고요. 척추의 변형이 심한 경우 이것도 어쩔 수 없이 고정을 해줘야 됩니다. 유압을 해줘야 됩니다. 척추 유압술이 꼭 필요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척추 유압술이 흔히 시행되는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가 아닙니다. 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전방전이증은 상당히 비교적 흔한 질환이어서 전방전이증에서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실은 협착증 치료로서 유압술이 시행되는 경우가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척추에 나사못 박은 수술하신 분들 중에 전방전이증 때문에 수술을 하신 분보다는 그냥 단순히 협착증으로 나사못을 박는 수술하신 분이 많습니다. 최상용님, 동네 병원 입원 중인데 옆자리 환자분이 허리 수술에서 7개월째 입원 중이시래요. 허리 수술 자체 때문에 7개월 입원하실 가능성은 크진 않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문제가 좀 더 있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7개월, 그러니까 혹시 가능을 하다면은 개방성으로 유압술을 하거나 하면 전신적인 상태가 많이 떨어져서 오랫동안 입원이 필요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즉, 그러니까 개방성으로 유압술을 하시게 되면 허리 증상은 좋아졌는데 전신적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지셔가지고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질환들이 생기는 경우는 비교적 흔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그 내용을 이번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무튼 흔히 행해지는 경우는 협착증이 있을 때 유압술이 흔히 행해지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협착증 치료, 그러니까 협착이 좁아진 부위를 감압을 해줘야 되는데 감압을 해주고 나면은 그 부위가 약해져서 흔들릴 것 같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최상윤님, 3층에서 그거는 수술을 하셨다면은 불안정성이 초래될 수 있는 심한 골절이셨을 때 보통 수술까지 필요하실 수 있고, 그러면은 꼭 입원 치료가 필요한 건 두 번째 문제일 수가 있긴 하고요. 어찌됐든 좀 오랜 기간 가류가 필요하신 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협착증 치료 후 불안정성이 예상되는 경우에 유압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협착증과 동반된 불안정성이 비교적 심한 경우에 유압술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에서 유압술을 시행되는 경우는 아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협착증에서 유압술이 필요한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허리띠 하는 선을 두고요. 그거보다 아래는 엉치입니다. 요거보다 위는 허리고요. 실질적으로 허리뼈는 벨트 라인과 몸의 가운데가 만나는 이 가운데 선에 허리뼈가 있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허리는 이 몸의 가운데와 벨트선이 만나는 그 부분이 허리입니다. 협착증이 있으시면서 몸의 한 가운데가 불편하시는 분들은 허리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유압술을 같이 치료하는 걸 고려하셔야 할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엉치가 주로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허리 아픈 건 잘 견디실 수 있기 때문에 최소 침습, 양방향 내시경 같은 최소 침습으로 감압술을 해주시면서 충분히 생활을 잘 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는 가운데가 주로 아프신 게 가운데가 아닌데 허리에 유압술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단연코 말리고 싶습니다. 저린 증상을 잡기 위해서 유압술을 하시는 것은 일종의 치료 과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양방향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이분은 척추에 대한 감압술을 하신 분이신데요. 감압술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뼈를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양방향 내시경으로 감압술을 하게 되면 아주 극히 일부만 뼈를 절제하고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시면은 뒤에서 봤을 때는 척추를 절개한 부분이 거의 보이지를 않습니다. 옆으로 돌려봤을 때 아주 작은 부분을 절개하고 들어가서 감압을 해내기 때문에 허리를 약하게 만드는 요소가 거의 없기 때문에 최소 침습으로 허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감압술을 치료할 수 있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표준적인 경우에 열어서 감압술을 한 경우에 이 정도의 뼈의 절제가 필요합니다. 근데 양방향 내시경 같은 경우에는 요 정도의 절제로도 감압이 가능합니다. 이분은 비교적 덩치가 크신 분이셔서 이 정도인데, 실은 연세가 많으시거나 척추 생긴 모양에서 이 폭이 매우 좁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폭이 매우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열어서 이 정도의 크기의 골절제를 하고 안에 감압을 해버리고 나면은 허리가 약해져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협착증에서 유압술을 하는 경우, 이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겁니다. 부위상 감압 후 관절이 약화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유압술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실은 환자분이 허리 통증이 주되지 않으시다면은 유압술을 고민하고 계신다면은 양방향 내시경을 능숙하게 하시는, 최소 침습으로 아니면 꼭 양방향 단방향이라도 아주 능숙하게 하시는 분, 물론 양방향이 더 유리합니다. 아주 양방향 내시경을 능숙하게 하시는 분한테 최소 침습으로 관절을 약하게 만들지 않고 내 허리를 구해줄 수 있는지를 꼭 상의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겁니다. 열어서 수술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의 골절제를 하지 않으면 안에 감압을 못 해냅니다. 따라서 최소 침습으로 치료를 허리 수술에 대한 안 좋은 인식이 생긴 게 다 이런 것 때문입니다. 수술을 하면서 골절제를 하면서 허리를 약하게 만드는 요소 때문에 그런 건데, 이런 것들을 양방향 내시경은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감압술을 하면 직선적인 시야이기 때문에 뒤에서 볼 수 있는 시야를 다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열어야 됩니다. 근데 양방향 내시경은 안에서 들어가서 절개를 하고 안에서 보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아주 적은 골절제로 관절을 약하게 만들지 않으면서 감압을 할 수 있는 치료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오늘 강의의 주제인 척추 유압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방성 유압술이 표준적인 치료가 맞습니다. 지금도 거의 모든 의사, 99%의 척추 의사들은 개방성 유압술을 합니다. 척추 의사 중에 한 1% 정도? 1%, 제가 이건 정확한 수치인데 아주 극소수만 양방향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개방성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표준 치료이긴 한데 통증이 크고 대부분 수혈이 필요하고 회복이 느립니다. 그리고 전신 상태가 매우 중요해서 70대 후반, 80대 초반 되시면은 대학병원에 가셔도 아무리 유명한 선생님한테 가셔서 열어서 수술하는 경우에 칼을 못 댑니다. 중환자실을 준비하고 수술한다고 해도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수술이 못 합니다. 개방성 유압술 같은 경우에는. 하지만 양방향 내시경으로 치료하면은 기본적으로 양방향 내시경은 최신 치료이고 통증이 매우 적고 기본적으로 피를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복도 매우 빠르고요. 고령도 무난하게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건지 제가 이건 아주 혁신적인 차이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 중에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아무런 활동도 못 하시는데 병원에 이 병원 저 병원 들어서 치료 못하고 그대로 참고 살라는 말씀 드시는 분이 너무 많으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방향 내시경을 통해서 하면은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대부분. 이게 이 차이가 어디서 오시는 거냐면은요. 개방성 유압술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피부를 절개를 하게 됩니다. 양방향 내시경은 요 정도, 요게 3개가 생길 수도 있고 4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뭐 2개로도 할 수 있고요. 아주 작은 피부 절개를 통해서 척추를 유압을 하게 됩니다. 환자분들이 내시경 하면은 피부 절개가 어떻게 될까, 피부 절개를 생각하시는데요. 실은 중요한 게 그게 아닙니다. 이 다음 화면인데요. 개방성 유압술은 이런 식으로 피하 지방과 근육을 쫙 벌려서 척추뼈를 다 노출시키게 됩니다. 이 척추뼈가 보통 우리가 감자탕 먹으면 그 감자가 척추뼈입니다. 피부를 갈라서 이 양쪽을 완전히 벌려서 하는 것을 기본적인 개방성 유압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양방향 내시경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뼈에 구멍을 뚫어서 뼈 안에 들어가서 보면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육 손상, 통증, 수술 후의 합병증, 재활에 필요한 시간 비교할 수 없이 큰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내시경 유압술은 척추 유압술이 치료가 시행된 지가 오래되지 않아서 장기 추시 결과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장기 추시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100%에 가까운 유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코 개방성 유압술에 비해서 떨어지는 유압률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유압률이 괜찮고 열면서 생길 수 있는 그 모든 부작용들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면은 척추 치료를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방식이 저는 느낌이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실제 사례들을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85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척추 엑스레이를 보시면 보이는 것처럼 척추뼈가 앞뒤로 이렇게 밀려 있습니다. 척추뼈 뒷면이 거의 3분의 1 이상이 어긋나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뼈가 뒤로 어긋나 있으면 이 안에 신경은 엄청나게 꺾여 있게 됩니다. 이런 허리로 실은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신기한 현상이기도 합니다. 85세 환자분이셨고요. 좌측 엉치 통증, 3달간 통증으로 잠을 못 주무신다고 하셨고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85세 이 정도 척추 전이가 있으면은 그 어디에서도 개방성 수술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열어서 수술할 거면 이분 치료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85세인데 중환자실이 있다 해도 너무 위험해서 이분 허리를 치료받으시고 허리 피고 지내시라고 말을 못했을 겁니다. 이분을 제가 양방향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치료 전에 척추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는데 척추뼈가 높이가 제대로 맞고 척추뼈 사이에 고리식이 적절하게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도 척추뼈랑 뼈 사이에 고리식이 잘 되어 있는 게 보여지고 있으며 3차원 CT 상으로도 척추뼈의 정렬이 제대로 맞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 수혈 없이 치료를 진행했고요. 수술 후에 혈색소 수치가 한 1.8 정도 떨어졌습니다. 수술하시고 좀 기운이 없으셔가지고 좀 식사량이 줄어들으시면서 혈색소 수치가 좀 떨어지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신석 상태에 전혀 문제가 없으셨고 한 일주일 정도에 퇴원하셨는데 입원하실 때보다 훨씬 더 표정이 밝아지신 상태에서 퇴원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꼭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열어서 치료하시면은 거의 생명을 건 치료가 돼야 될 겁니다. 이 정도 연세의 분이 출혈을 일으키면서 허리를 치료하신다는 거는. 두 번째 사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오른쪽 다리를 되게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도 다리를 못 썼고 허리 통증으로 허리를 거의 피지 못하셨습니다. 이게 피지 못하시는 게 당연한 게 척추뼈가 이렇게 어긋나 있으면은요 허리가 제대로 펴지질 않습니다. 그 어르신분들 중에서 허리가 만성적으로 그러니까 협착증으로 허리가 굽으시는 분들은 폈다가 굽혔다 하시는데요. 전방전이 때문에 주로는 전방전이 때문에 허리가 휘신 분들은 단 한순간도 허리를 피지 못합니다. 척추뼈가 계속 어긋나 있기 때문에. 허리에 시술 2번 받으셨는데 반응 없으셨다고 그러셨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폐암으로 폐절제술을 5년 전에 하셨습니다. 71세 환자분이시고 이렇게 레몬님, 척추는 퇴행성으로 통증이 오면 너무 아프죠.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퇴행성으로 그러니까 그 허리 통증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신경 자극 증상은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협착증이라든지 디스크라든지 직접적으로 신경을 눌려서 생기는 증상은 매우 견디기가 어려우시고요. 그게 아니라 퇴행성으로 그냥 척추뼈가 무너져도 내리셔서 생기는 통증은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통증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 제외하고 기본적으로는 척추가 퇴행성으로 척추 거의 모든 마디가 무너져 내리신 분들, 이분 같은 경우도 척추가 여기는 미끄러지지만 이 위쪽도 척추뼈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디스크가 거의 없고 이렇게 퇴행성으로 주저앉은 척추는 그렇게 많이 아파하지 않습니다. 불편하시긴 한데 사회생활 다 하시고 하실 수 있는 동작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레몬님이 통증이 너무 심하게 있으시면은 그거는 단순히 퇴행성 변화인지 신경이 눌렸는지 그런 거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다감님은 무슨 말씀인지 13년 전, 일단 좀 더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폐절제 수술을 하신 71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수술을 하는 거에 상당히 위험이 높으신 분이 맞으시고요. 이다감님. 13년 전 개방성으로 3번, 4번, 5번 유압술을 하셨습니다. 3, 4번 유압술을 다시 유압술을 하셔야 되는 내시경으로.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유압이 필요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내시경으로도 유압이 가능하고 가능하다면은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는 유압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유압술 했던 허리 위쪽에 협착이 오거나 흔들림이 왔을 때 내시경으로 최소 침습으로 제가 아까 골절제를 아주 적게 하고 나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3, 4번 유압술 내시경으로 가능합니다. 전방전이증, 항문 통증이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항문 통증만 있지는 않겠죠. 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안난주님. 전방전이증으로 항문 주변에 통증이 당연히 생기실 수 있습니다. 대소변장애도 오실 수 있으시고요. 아무튼 71세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런 식으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폐암 수술하신 분은 여러 개방성으로 척추 수술하시는 게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이분도 내시경으로 제가 척추 전방 전이증을 치료해 드렸습니다. 이분은 협착증까지 동반되어 계신 경우이셨습니다. 아이고. 보시면은 척추 MRI를 보면은 척추관이 좁아져 있으면서 신경이 까맣게, 원래는 신경이 없는 부분이 조금 더 넓게 하얗게 주머니가 있으셔야 되는데요. 김희정님. 쪼그려 앉아 있으면은 옆에 허벅지가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는데, 그것도 허리랑 관계가 있나요? 허벅지가 저리고 감각이 없어지고 허리 자세의 변화, 위치와 관계가 있다. 허리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십니다. 진료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척추관이 좁아져 있는데요. 이걸 양방향 내시경으로 유압을 하면서 내부의 감압을 동시에 같이 해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좁아져 있는 척추신경들이 까맣게 몰려 있었는데, 여기 보면 여기 까만색 끼 같은 것들이 안쪽, 바깥쪽 다 없어졌고, 척추관이 넓어졌고, 척추신경이 훨씬 더 넓어져 있는 부분에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치료와 동시에 내부적인 감압과 동시에 척추체 사이에 고리식을 해줬고, 어긋나 있던 척추뼈를 제대로 맞춰줬습니다. 이 치료를 하시면서 환자분은 혈색소 수치가 수혈을 당연히 하지 않고 진행을 하셨고요. 혈색소 수치는 2점 정도 떨어졌습니다. 이분도 치료하시고 좀 식사를 조금 적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병원 밥이 입에 안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고령의 환자분들한테 수술의 위험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 협착과 전방 전이를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안난주님,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오늘도 제가 척추 전방전이 한 군데 있고 협착증 두 군데 있으신 분을, 즉 3군데를 치료했습니다. 전방전이증 한 군데, 그 위쪽에 협착증 두 군데를 다 치료했는데 이분은 4시간 걸렸습니다. 4시간 한 반? 4시간에서 4시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즉, 네, 이분은 협착이 되게 난이도 있는 아주 심한 협착이셨고, 그래서 그런 거고, 제가 평균적으로 협착증은 한마디를 하는데, 조금 복잡한 경우는, 좀 변형이 심한 경우는 1시간, 변형이 적은 경우는 한 30분이면 하고요. 한마디 하는데, 유압술은 한 분절 하는데, 변형이 좀 심하거나, 대부분 2시간이면 한 분절 합니다. 2시간이면 한 분절 정도 하는데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전방전이증과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도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내시경 치료라고 생각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비교적 아주 간단하거나 별로 아프지 않은 거를 치료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척추 유압술, 척추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최상욱님 병원밥 신고예요. 맞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네요. 기본적으로는 척추 치료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유압술도 양방향 내시경으로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유압술을 내시경으로 치료할 때 내시경 치료가 진정으로 빛을 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환자분들이 척추 유압술 하시면 대부분 수혈 상당히 많이 하시고요.
전신적 컨디션이 너무너무 떨어지십니다. 그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61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 경우는 수년째 지속된 양층 엉치 통증을 있으셨고 왼쪽 다리가 저리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도 허리가 안 펴진다고 하셨고 물건 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이분 엑스레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척추뼈가 이 정도로 미끄러져 있으면 허리가 안 펴지시는 게 당연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척추뼈에 한 3분의 1 정도 병원 예약이요. 예약하셔도 되고 안 하고 오셔도 진료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튼 척추뼈가 3분의 1 정도 지금 여기 밀려 있습니다. 척추신경 자체가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꺾여 있다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꺾여 있다면은 예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료 안 보는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약을 하고 오시는 게 대기 시간도 조금 줄일 수 있으실 것 같고 그게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안남주님. 척추뼈가 신경이 이렇게 많이 꺾여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참다가 내가 더 이상 아픈 거를 참을 만큼 죄를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수술을 받아야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척추 수술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척추 수술을 받으려면 내가 정말 못 견디게 아픈 정도가 돼야지 철철 눈물이 날 정도가 돼야지 수술을 받으러 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이분 CT를 보시면은 척추뼈가 전방 전이가 되다 못해서 아랫뼈가 위에 뼈를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환자분들 보시면 61세 젊은 환자분이시고 아직 비교적 젊으신 분인데 이게 아랫뼈가 윗뼈를 이렇게 파먹을 정도가 되시려면은 도대체 얼마나 아팠을지 저도 환자를 보지만 이런 분이 얼마나 아팠을지 제가 상상해 가지를 않습니다. 실은 척추뼈가 한 3분의 1 정도 미끄러져 있으면 여기 신경이 다 당겨지는 거고요. 밀리다 못해서 아래가 위에 뼈를 파버렸습니다. 아무튼 정말 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참으셨냐고 아주 안타까워서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척추뼈에 미끄러져 있는 걸 완벽하게 잡아주고요. 척추뼈 내에 고리식을 완벽하게 했고요. 엑스레이 상으로도 고정된 게 보이고 3차원 CT 상으로도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잘 교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도 수혈하지 않고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혈색소 수치가 13.6에서 11.1로 떨어졌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은 크게 떨어진 건 아니에요. 김선미님, 척추 유압술을 했던 사람도 다시 내시경으로 수술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척추 유압술을 하셨던 분들은 거의 꼭 내시경으로 치료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허리가 너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허리를 더 그러니까 개방성으로 허리를 더 열어버리면 허리가 더 약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유압술 하셨던 분이야말로 꼭 치료를 하셔야 된다면 내시경으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열어서 다시 수술하시는 거 절대 권하기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약해진 아이를 너무나도 급격하게 약해지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도 허리가 펴지신다는 것 자체에서 너무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자기가 허리가 펴져 본 지가 언젠지 기억을 못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다음 경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제가 여태껏 보여드렸던 경우 3가지 경우들은 다 전방 전이증을 제가 내시경으로 치료한 경우입니다. 내시경 유압술로 치료한 거고요. 근데 협착증은 실은 대부분 유압술로 치료할 필요가 없는 게 맞습니다. 협착증을 유압술로 치료하시는 거는 진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진료를 보시고 선생님들이 당신은 협착증입니다. 그런데 유압술로 치료하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꼭 유압술을 꼭 내가 해야 되는 건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허리 가운데가 정말 못 견딜 만큼 아픈 것만 아니시면은 유압술은 안 받으시는 게, 유압술을 받는 거에는 매우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무튼 이분 같은 경우는 협착증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협착증인데 불안정성을 상당히 많이 동반한 협착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69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왼쪽 다리가 덜 저리고 당기고 허리를 펴기가 너무 힘들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시술 2번 해도 소용이 없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추간공, 척추뼈가 너무 주저앉아 있으시면서 앞뒤로 밀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전방전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디스크가 거의 없어지셔가지고
굽혔다 폈다 하면은 디스크 자리가 쿠션이 안 되고 뼈끼리 딱딱딱딱 부딪히는 이런 상태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주저앉아가지고 신경 나가는 쪽으로 추간공이 꽉 막혀 계신 분이셨습니다. 이런 협착증은, 불안정성을 동한 협착증은 어쩔 수 없이 협착증인데도 기본적으로, 최상영님, 30대인데 제 사무직 직장은 제 주변에 허리 디스크 환자가 은근히, 허리 디스크 환자는 크게 문제는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재활을 말씀드릴 텐데요. 허리 디스크 자체는 그렇게 두려워하실 건 아닙니다. 문제는 통증이 있는데 생활 습관 안 고치고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지내는 그게 문제인 거지, 허리 디스크 자체는 대부분 마비가 있고 근력 약화가 있는 게 아니시면은 관리를 잘 하시면 대부분 평생 잘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픈 거를 너무 통증 조절을 하시는데 힘쓰는 게 아니라, 제가 조금 있다가 척추 유압술 재활에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생활 습관에서 허리를 안 아프게 관리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하는 것보다도 생활 습관에서 허리를 안 아프게 관리하시는 게 되게 필요하고, 시간이 있으면 저희 병원에 오셔서 허리를 어떻게 안 아프게 관리하는지 운동시켜 드리는 거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네. 호익선님, 58세입니다. 하루에 6시간 서서 작업하고 2시간 앉아서 작업해요. 오후가 되면 허리가 아프고 발저림이 있으세요. 엑스레이는 정상승인데 협착증, 아색 진통제로 버팁니다. 지방이라 안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오후가 되면 허리가 아프다. 오후가 되면은, 실질적으로 협착이 있으시면은요, 어떤 협착이 유발되는 상태가 되면 바로 증상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오후가 되면 허리가 아프다. 제 생각에 허리가 아픈 건 좀 더 쉽게 나타나실 것 같고, 발저림이 생기시는 게 문제입니다. 발저림이. 보통은 허리가 아프면서 발저림이 생기면은 기본적으로는 협착이 있으실 가능성이 크시고요. 보통은 서울이든 지방에서든 정확하게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지금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저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른 자세가 안 되거나, 허리를 제대로 필 수 없거나, 다리에 힘이 떨어지거나, 근데 힘이 의외로 되게 잘 떨어집니다. 힘이 떨어지거나, 허리가 제대로 안 펴지시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대부분 유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시경으로 충분히 감압을 해줘서 환자분들이 정상적으로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진료보는 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는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유압하지 않는 게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생활 습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생활 습관을 통해서 허리를 안 아프게 만드셔야지, 약이나 주사, 시술로 허리를 안 아프게 만들려고 하시는 거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저도 추천해드리고 싶고, 저도 해드리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거기가, 안 좋은 자세 때문에, 생활 습관 때문에 힘을 많이 받아서 허리가 망가진 건데, 생활 습관 안 고치는데 어떻게 안 아파질 수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는 생활 습관에서 허리를 안 아프게 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협착이나 디스크가 너무 많이 진행해서 바른 자세가 안 나오거나, 다리에 근력 약화가 생기거나, 이상 감각이 생기셨으면은, 그때는 또 환자분들이 이제 그 상황이 돼서 갑자기 운동이나 재활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때는 운동이나 재활 하실 때가 약간 지나신 겁니다. 제대로 된 치료를 해서 허리를 자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때 재활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술 스케줄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았습니다.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여기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도 협착증이지만 불안정성을 많이 동반하신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많지 않습니다. 척추가 하나도 밀리지 않으면서 디스크만 다 없어져가지고 공기로 바뀌어서 떡떡 뼈끼리 부딪히는 경우 아주 많은 경우 아닙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CT를 찍어봤더니 뼈랑 뼈 사이가 텅 비어 있습니다. 당연히 아프겠죠? 이거는 이렇게 두면은 당연히 허리가 견디기 어렵겠죠? 최상영님, 코로나 때문에 대학병원 진료 동네 병원보다. 제가 솔직하게 대학병원에서는 이 유압술을 하시는 분이 정말 한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하시는 분이 전체 대학병원에 한두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오늘 강의 내용에서 조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좀 조심스러운 게 양방향이든 단방향으로도 내시경 유압수를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척추 내시경으로 유압수를 하시는 선생님 자체가 전국적으로 몇 분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뭐 그래도 제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걸 다른 식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내시경으로 유압을 하시는 선생님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그러니까 저를 그런 분들이 찾아오세요. 다른 병원 수술 못한다, 위험해서 못한다고 하신 분들이 저를 꽤 많이 찾아오시는데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대학병원도 물론 믿을 수 있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척추치료에서는 저는 중환자실 있는 대학병원에서 열어서 수술하는 것보다 내시경으로 수술해서 중환자실 갈 필요를 없애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치료 전에 이렇게 안에가 텅 비어 있잖아요. 안에 고리식을 충분히 해줬고 그리고 CT상으로도 고리식이 잘 돼 있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척추뼈를 고정을 해줬고요. 수술 후에 이분은 식사를 잘해서 그러신지 내시경 유압을 대학병원은 안 하나요? 내시경 대학병원에서 내시경 유압술을 하시는 선생님이 저는 5손가락 안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시는 분은 한 몇 분밖에 안 계시는데 그거보다 좀 더 있으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전국에 10손가락 아니실 겁니다. 아무리 많이 잡아도 기본적으로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많이 늘어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혈색소 수치가 원래 11.8에서 12.8로 늘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시기 전에 식사를 잘 하셔가지고 허리 좀 덜 아파지고 기분 좋아하셔가지고 뭐 혈색소 수치가 많이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허리 좋아지신 다음에 입원해 있으시다가 인공관절 치료까지 한꺼번에 하셨습니다. 컨디션이 별로 허리 유압수라고 컨디션이 별로 안 떨어지셔서 무릎 인공관절 치료까지 뭐 며칠 간격으로 진행을 하셨었습니다. 이게 척추 유압수 내시경으로 유압을 하셨기 때문에 컨디션이 많이 안 떨어지셔서 가능하셨던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양방향 내시경 유압술, 내시경을 이용한 유압술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냐면요. 제가 척추 치료의 기준을 바꾼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수술하고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입니다. 진통제 사용이 많이 줄어들고요. 실은 어르신들,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 수술하고 생기는 부작용 중에 진통제에 의한 부작용이 정말 많습니다. 치료하고 시면 견딜 수 없게 통증이 있기 때문에 그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약을 쓰는데 그런 약을 쓰시다가 환자분 컨디션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통증은 나 아픈 거 참지 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수술하고 진통제를 적게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환자분 치료나 건강상에 상당히 큰 이점으로 다가옵니다. 젊으신 분들이야 큰 차이가 없는데 특히나 연세 드신 분들은 이 차이가 되게 큽니다. 통증이 크시면 최상님 말씀대로 입맛도 많이 떨어지고요. 전신적 상태가 너무 떨어집니다. 어떤 분들이 많냐면은 저도 열어서 수술해보면 아는데요. 기본적으로는 환자분이 다리는 좋아졌다고 하는데 다리는 안 아프다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 있습니다. 안색이 완전히 달라져 계세요. 저는 확실한 거는 양방향 내시경 유압술을 하시고 나면은 다음날 가도 안색이 안 바뀝니다. 치료하실 때 안색보다 오히려 더 편해지신 분이 많습니다. 다음날 봐도. 근데 이걸 열어서 유압술을 하시면은요, 다리는 좋아지셨다고 하시는데 어제 뵌 그분 얼굴이 아닙니다. 너무 힘드셔서 안색이 확 달라져 계신 분이 대부분이세요. 그래서 통증이 적은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실은. 그리고 피를 준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내시경 할 때. 내시경 하다가 여는 수술로 전환하는 법도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수혈 부작용, 그러니까 무수혈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혈 부작용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질환 전형 같은 건 아주 적은 건데 실질적으로 수혈을 하시게 되면은 용혈성 부작용이나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적혈구 자체가 이식이 되면서 몸에 조금 심혈관계에 좀 부담을 주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수혈은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은 게 맞고요. 그래서 무수혈로 치료하는 거, 수혈하다 보면 열 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수혈로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건강상에 상당히 중요한 이점이고요. 치료상에서. 그리고 우리가 재활할 때 코어 근육 힘기르라 말씀 많이 드리잖아요.
열어서 수술하면 근육 싹 정리합니다. 싹 밀어버립니다. 근데 내시경으로 치료하면은 근육을 미는 수준으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싹 미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치료합니다. 기본적으로는. 근육 손상이 0은 아니지만 열어서 하는 수술이랑 비교할 수 없습니다. 코어 근육을 보존하게 됨으로써 재활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양방향 내시경을 통한 유압술이 척추 유압률에 대해서 열어서 하는 치료와 차이가 없을 정도로 훌륭한 유압술을 보이고, 이러한 점 때문에 회복과 안정성이 매우 높은 치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여러분들도 요새 척추 내시경, 뭐 어디든 이렇게 뭐 병원들에서 광고하고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요. 문제는 척추 내시경을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 척추 내시경을 하신다고 하신 선생님 10명 중에 1명도 유압술을 정기적으로 하신 분이 많지 않습니다. 척추 내시경을 하신다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선생님만 내시경으로 유압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잘 찾아서 진료를 보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말씀드린 양방향 내시경이 전과의 보도여서 양방향 내시경으로 하면 누구나 다 유압술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양방향 내시경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치료가 맞습니다. 아주 숙련된 분들만 양방향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게 맞고요. 제가 오늘 한 것처럼 2군데 감압을 하면서 양방향 내시경을 같이 하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숙련도가 아주 높으신 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지 않은 게 사실이긴 한데, 가능하다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좀 고생스럽더라도 그런 분들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그게 꼭 대학병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들을 찾아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환자분 건강상에 저는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수술을 하셔야 된다면. 그리고 병원에서 진료를 보셨는데 너무 위험해서 수술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저를 보러 오십시오. 그럼 제가 거의 대부분 치료가 가능합니다. 내시경으로 치료하면은 문제 있는 부분만 치료할 수 있으니까요. 호익선님, 협착증 수술을 한다로 어떤 치료냐에 따라 너무너무 다릅니다. 보통 제가 내시경으로 그냥 협착증 치료만 하면 2주면 좀 보조기 뗍니다. 재활을 제대로 시켜드리기 때문에 2주면 보조기 떼고 일상생활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양방향 내시경이 타수술법보다, 한지윤님, 치료 회복에 유리하다는, 비할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수혈이랑 진통제 쓰는 양이랑 통증 차이가 유압술에선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냥 개방성 감압술과 그냥 양방향 내시경 차이도 큰데요. 이걸 유압술과 양방향 내시경을 통한 유압술 차이는 그거보다 더 큽니다. 정말 엄청나게 큰 차이가 납니다. 일단 유압술은 양방향 내시경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유압술은 기본적으로는 유압된 허리는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됩니다. 척추 유압술이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마디가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 위 마디의 퇴행이 가속화가 됩니다. 누구는 어떤 선생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 타이거 우즈도 수술했으니까 척추 유압술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타이거 우즈가 한 마디 유압하고 공 그렇게 계속 돌리면은 아주 높은 확률로, 그러니까 유압술을 해서 회전을 견딜 수 있는 힘은 만들어줬는데, 한 마디가 잡혀 있으면서 아래 위 뒷마디로 아래 위 마디로 그렇게 회전을 시켜버리면은 허리 오래 못 쓸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척추 유압을 하신 분들은 무조건 아래 위 관절의 퇴행이 가속화가 됩니다. 척추 허리 치료하시는 분들 무조건 이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특히나 협착증에서 척추 유압술을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마디의 퇴행이 있는데 한 마디만 유압을 해버리게 되면은 아래 위 마디에 기존에 있던 퇴행이 더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압술은 아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유압을 하시고 난 다음에도 관리를 특별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유압술 후의 관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제가 2편에 좀 얘기를 했는데 좀 엑기스만 뽑아서 제가 유압술 후 허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허리 보호 프로그램입니다. 기본적으로 8개의 단계로 있어서 환자분의 생활 습관을 바꿔드리기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처음에 나온 3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이건 아주 쉬운 말로 바꾼 건데요. 배에 힘주기, 바르게 걷기, 무릎으로 걷기. 아주 쉬운 말로 바꿔서 환자분들한테 교육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너무 어렵다고 하시니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배의 힘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척추 재활은 이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배에 언제나 상시적으로 힘을 주는 습관을 갖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배에 힘을 주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로 팔과 머리를 들어주게 됩니다. 즉 허리에 떨어진 압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식 호흡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복식 호흡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식 호흡이 뭐냐면 배를 볼록하게 내민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배 근육을 사용해서 호흡을 한다는 의미의 복식 호흡으로 보시면 됩니다. 언제나 배 근육을 사용해서 배 근육으로 어깨와 머리의 무게를 받쳐주는 거, 그렇게 하도록 호흡법을 바꾸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상시적으로 복식 호흡을 하면 허리에 떨어지는 힘을 상시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에 힘을 줄 때도 속근육에 힘주는 방식과 겉근육에 힘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세 잡을 때는 우리가 환자분한테 배에 힘주세요 하면 대부분 배 겉근육에 힘을 주시게 되는데요. 이건 보통 자세 잡을 때 활용하는 근육이고, 이거는 배의 겉근육은 오랫동안 힘을 주다 보면 허리가 피로해지고 힘을 너무 세게 주다 보면 허리에 간혹 힘이 더 집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 잡을 때는 배의 겉근육에 힘을 주는 걸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활동하시거나 움직일 때는 배의 속근육, 배를 안으로 살짝 당긴 상태에서 배에 힘을 주는 연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계속 번갈아 가면서 하시게 되면은 배에 힘을 주시다 보면은 자세가 발라지고 물건 들 때도 허리를 적게 쓰게 되고 허리의 통증이 줄어드는 걸 느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배의 힘주기와 같이 고관절 회전 운동, 이런 것들을 같이 익히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이 배의 힘주기를 이 세 가지랑 고관절 회전 운동을 같이 저희 병원에서 교육해드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허리 건강엔 아주 핵심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나중에 제가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두 번째로 바르게 걷기.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맨날 자세를 바로 해야 된다고 하는데 환자분들은 어떤 자세가 바른 자세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은 진화 과정에서 원래 기다가 직립보행을 하게 됐고, 이 직립보행하는 거에 맞게 척추뼈가 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바른 자세를 가지려면은 걷는 자세에서 바르게 걸을 때, 걷는 자세에서 머리가 흔들리지 않고 몸의 중심이 체중을 균형을 잘 잡을 수 있게 걷는 자세, 바르게 걷는 자세에서 내 자세가 어떤지를 체형을 느끼고, 그 느낀 바르게 걷는 그 느낌, 바른 자세란 느낌으로 앉고, 바른 자세란 느낌으로 서고, 바른 자세란 느낌으로 앉아서 일하고, 이런 식으로 돼서 바른 자세를 실제로 찾아가시는 훈련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자세를 찾기 위한 훈련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내가 기회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무릎으로 버티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환자분들이 허리를 숙이거나 할 때 코로 버티면서 고관절을 회전시키고, 그리고 허벅다리로 버티셔야 됩니다. 이 무릎으로 버티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허리를 자꾸 동그랗게 말게 되면서 허리에 계속 부담이 가게 됩니다. 지금 라이브 맞습니다, 전진혜님. 허리에 계속 부담이 가게 됩니다. 따라서 무릎으로 버틸 수 있는 훈련, 요 세 가지 훈련만 환자분들이 익숙하게 하셔도 저는 허리에 떨어진 힘을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협착의 진행을 조심스럽지만 아주 많이 늦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허리 유압수를 하신 분들은 제가 꼭 이 교육을 해드립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저는 장기적으로 유압수를 했지만 잘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압수를 하고 타이거 우즈처럼 공치를 하는 게 아니라 유압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허리를 보호를 하셔야지 허리를 오래 쓰실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쿼트 자세 유지 아닙니다. 스쿼트 자세처럼 많이 굽히는 게 아니라 아주 낮은 각도에서 무릎, 허리, 허벅지로 버티면서 몸을 숙이려는 그 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훈련시키면 막대기를 등 뒤에 대고 앉는 연습시키고요. 보통 또 저희가 훈련시키면은 허리 사이, 다리 사이에 밴드 끼면서 척추가 얼마큼 휘는지 연습시킵니다. 그 각도는 15도에서 20도 정도입니다. 뭐 그런 식으로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몸으로 느끼게 해드리고, 그 느낌으로 환자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도록 훈련을 시켜드립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제가 그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 말씀드리겠습니다.
척추협착증은 척추관절염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대부분 유압술 없이 치료가 가능합니다. 유압술은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유압술은 꼭 필요한 경우라면 내시경을 이용한 유압술의 장점이 아주 많습니다. 기존에 수술이 불가능했던 고령, 지병 있는 환자들도 내시경적 유압술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유압술 후의 허리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내가 안 아파졌다고 다 나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제가 오늘 그 강의 시작도 좀 늦게 하고 환자분들한테 답변도 이렇게 많이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좀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제가 오늘 5번째 강의 유압술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번 강의에 대해서는 제가 목 디스크를 대부분 유압술로 치료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목 디스크도 내시경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훨씬 더 덜 침습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내시경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시경으로 조금 째고 하니까 하는 치료의 양이 적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시경으로 유압술도 가능하고 목 디스크도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이고, 긴 시간이 좀 지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데 일단 긴 시간 제 강의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